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만남을 가지면서 김건희 여사 논란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탄핵을 공식화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할 것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법적 개선 하지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때 임명이 됐고 또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전 최강욱 의원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일은 2020년 4월이었습니다. 4년 6개월의 긴 수사 기간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시기적으로만 따져보자면은 지금 현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불과 한 달 남짓 정도 지금 자리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수사지휘권이 이제 배제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의 중대성, 그야말로 그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제할 정도의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일단은 지목 대상일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용어가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사실 임기에 뭐 근 한 달 정도밖에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겠다. 물론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댁에서도 뭐 하루 일을 하고서 탄핵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또 무리할 것도 없다라는 판단을 아마 민주당에서는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기소 처분과 지금 검찰총장의 직무 행위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또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민주당이 뭐 당론으로 정하거나 뭐 일견 일치를 보면 본회의 의결까지는 정해진 수순 아닌가요? 그 탄핵 소추까지는 된다는 거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까지는 뭐 된다 안 된다 뭐 거기에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질 심리를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 의결을 통해서 소추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일단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세 분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6분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는 가처분 때문에 본인들이 7명이 없어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6명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된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다음 반부패 2부장 직무 정지돼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가 실제 무죄 주장하시면서 기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이때 왜 탄핵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형사 절차에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항고하면 될 일을 자 항고했는데 기각되고 그다음에 재정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인용됐어요. 그때 탄핵을 거론해도 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고 이게 당부당에 대해서 법원 판단도 안 나오고 부속 절차에 대한 판단도 안 나왔는데 탄핵을 먼저 한다? 그럼 검찰권 행사를 집행 정지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탄핵이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민주당이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겠다고 나서자 어떤 위법이 있냐며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수사팀하고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네, 어떤 위법이 있었기에 탄핵을 추진하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조금 전 좀 무리한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마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일단 탄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결정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내 지도부와도 협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또 국감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일정을 또 조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절차나 시기도 정하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확정을 지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는데 그 무혐의를 하는 근거가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공모를 했다거나 뭐 인식을 했다거나 알았을 만한 그런 증거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무혐의라는 것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증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증거를 못 찾은 것인지 이걸 알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강제 수사조차도 없었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애초에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직무유기의 선상에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탄핵을 해서라도 이 사유들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탄핵 공세가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탄핵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사법 시스템이 올스톱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여당 측에서는 사법 시스템이 올스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똑같이 맞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에서 불기소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뭐 7초 매매 그리고 또 장모 최은순 씨와의 어떤 통정 매매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20년 결혼 이후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20년, 21년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대변인 가정적 질문이니다만 실제로 탄핵된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올 스톱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이 이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헌재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외 세 분이 그 퇴임을 함으로써 네. 지금 6인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 이상 이런 탄핵과 같은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7인 이상이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행정처분상 이것은 심리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이 됐지만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제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거기서 상당한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일종의 민주당은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탄핵으로 몰고 가는 이와 같은 정치 공세식이 아주 상용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검사가 어떤 개인적인 뭐 비리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검찰 내부에서의 징계를 통한다거나 내지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소권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탄핵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거나 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것을 무죄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기소가 문제가 된다면 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다든지 상급법원에서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무조건 탄핵 소추 아마 저는 민주당은 할 거라고 봅니다.
마음 먹고 공론화시켜서 안 한 경우가 없었고 또 이제까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을 시행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결론이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요구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인지 이렇게 의심해 볼 도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면 예전에 안동환 검사라고 탄핵했잖아요. 예. 했다가 이제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때는 또 기소유예 처분했다가 다시 그거를 기소했다고 또 탄핵을 한 거예요. 지금은 불기소했다고 탄핵을 한 거죠. 기소해도 탄핵이고 불기소해도 탄핵이고 글쎄요. 이거에 대한 사법 시스템상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법원도 1심, 2심, 3심. 그럼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또 탄핵할 건가요?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1심 무죄 판사 탄핵할 건가요? 이거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기소할 것을 불기소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지금 4시간 동안 설명한 바 있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영장 관련해서 약간 헷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주거지 영장 한 번도 집행 안 됐어요. 신청도 안 됐고요. 주거지 의원회관, 그 의원실 한 번도 압수수색한 적이 없고 휴대폰도 압수수색한 적이 없어요. 왜 그 탄핵 신청 안 하죠? 탄핵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면 관련 증언이 나오거나 진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조례에서 연계 계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은 20여배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이고 하는 거라서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전부 다 안 했다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예,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뭐 이제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기소라는 건요. 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명백하게 엇갈리면 기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아 이거는 혐의가 없구나라고 느꼈을 때 불기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있으면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재판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내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소조차 안 했다는 것은 재판장 앞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안 받으니까 야당의 지지자가 봤을 때는 불소추 특권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 대납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불기소했어요. 그럼 이것도 탄핵 사유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본인들은 강한 이 4시간 설명한 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4시간 설명했겠죠.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좌 추적해서 뭐가 나오거나 또는 녹취해서 뭐가 나오거나 이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안 했다. 그러면 탄핵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의심은 늘 안 했다. 이재명 대표 예전에 변호사비 대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4,700만 원 손해를 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보낸 사람한테 왜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도 보면 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답니다. 또 21g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이전공사 관련해가지고 누가 추천했냐 21g을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런데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의 기억이 안 나서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있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강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강한 의심이 들 경우에는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주 학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과도 약간 배치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정말 의혹이 드는 사건으로만 치자면은 지금 기소나 재판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고 의혹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혹은 기소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뭐 검찰 독재 정권의 뭐 보복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야당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만 붙이자면 가장 본질적인 건 공정이라는 가치입니다. 과연 수사가 공정했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든 뭐 김건희 여사든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받아야겠지만 그 수사의 칼날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아마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사에서 공정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불기소하고 공정하게 기소하고 이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가진 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리그예요. 사실은 증거가 있어야지만 기소하는 거죠. 강한 의심이 들어도 증거가 없으면 기소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수사지. 말씀 주신 것처럼 현 살아있는 권력 입장에서는 공정을 중시해야죠. 그런데 수사에서만큼은 꼭 이걸 잣대로 해서 이걸 왜 불기소했느냐 기소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뭐 스튜디오 안이 열기가 뜨거운데 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후폭풍 국정감사장에서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결국에는 여야 간의 설전의 정해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갑질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사위 현장 이곳에서도 지금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비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왜 잠깐만 개입하지 마세요. 이것도 갑질입니다. 그 발언 예. 취소해 주세요. 자,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니요.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까지 을질만 했어요? 자,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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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신 것처럼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갑질만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위원장의 그 법사위 진행을 놓고 저는 한번 여론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진행이 갑질인가 아닌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은 그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의사 진행을 명쾌히 하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정청래 위원장은 본인의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전번에 그 이화영 증인 출석한 청문회에서도 보면은요. 그 여야 의원들이 한마디씩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꼭 껴들어가지고 한마디씩 더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진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을 다 묻는 이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 그 탄핵 청원 청문회 때인가요? 그 별을 달았던 그 장성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당시에 10분씩 퇴장하라. 라고 마치 그 군의 명예를 목숨과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뭐가 갑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또 지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또 견디지 못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과연 그 주어진 임무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하지만 다음 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그건 다른 사건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거에 답변을 하면서 여야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해놓고 압수수색했다고 어제 발표했다면 이거는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이고.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해라 이랬을 겁니다. 자,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성윤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계실 때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가 코바나 콘텐츠 관련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다는 취지 발언인데 다만 두 사건을 같이 수사하고 있고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한다. 이렇게 검찰 입장을 좀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 측에서는 지금 뭐 거짓말은 아니고 오해에 비롯한 이야기였다라고 좀 해명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검찰이 그동안 입장을 낼 때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을 무혐의를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레드팀까지 꾸려서 관련해서 뭐 불기소를 하기 위한 또 논리들을 만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올 만한 표현을 썼다.
하다라는 것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고요. 검찰은 정확한 문장으로 말을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오해가 되고 또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것이 더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아예 없었던 것인데 이런 수사만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국민들께서 과연 한동훈 대표의 설명대로 납득할 만한 이것이 결론이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카드는 더 세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지만 당내 이탈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처음에 특검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런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친윤계 의원 또는 뭐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영부인이 방어하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괴감이 든다.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다음번 제2표결 때는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의 말씀처럼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특검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것은 현재 특검이 필요 없다죠. 그런데 뭐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뿐이지 특검이 지금 필요한데 어떤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특검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각은 아닌 거죠. 마치 저는 그런 시각이 들려서 혹시 국민께서 오해하실까 봐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결론 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 만약에 필요하면 특검이 할 날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특검에 찬성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뺏어온 정권을 다시 잃는 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아직까지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2일 민주당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통 근데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여전히 야당이고 어쨌든 국정 운영의 주체는 대통령실과 여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 긴 투쟁을 준비하면서 롱패딩 준비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요즘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법을 계속 발의해 주어야지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지렛대로 이탈표를 무기로 대통령실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데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21일에 만납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대 요청을 2차례 했는데도 이제 답이 없은 연후에 이번에 그 재보선이 끝나고 나서 독대 일정이 잡혀지고 이후에 용어 정리가 좀 됐습니다. 면담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함께 배석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월요일 오후 4시 반이라는 시간이 조금 묘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저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시간여 정도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것이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독대라고 하면 두 분 사이에서 이제 흉금을 터놓고 어떤 이야기라도 어떤 의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면담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의 뜻으로 보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다 면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만남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비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바닥 민심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실에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축적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어떤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게 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개인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석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쪽을 설득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평행선상을 두 분이 달리게 되면 두 분만 하게 되면 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진석 실장이 양쪽 중 어느 분을 설득하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윤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물론 이제 두 분 간에 그 합의하는 또는 이해가 같이 모여지는 이런 이슈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두 개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이슈 모음 기능에 상당한 정진석 실장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만남에서 의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언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둘이 독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미 말했잖아요. 인적 쇄신, 활동 자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득할 만한 결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해주실 수 있는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시그널인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면담으로 정해진 거죠.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를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둘이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사정을 말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이서만 만나야 되는 건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게 배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2 부속실 설치 정도가 그나마 나올 결과라고 보는데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그러면 야당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정도라도 빨리 받는 것이 이 부속실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 이 명태균 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어떤 대응 이런 것도 독대에서 요청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명태균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사실 확인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지금 여권이 거의 블랙홀처럼 명태균 씨의 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한동훈 대표로서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명태균 씨의 그런 발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선제적으로 좀 해명하고 적극적 조치해달라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본인이 굉장히 가까웠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줄 것은 결국 대통령 부부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빨리 확인해 줘야만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것을 대응하기가 좀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는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요구안 이 세 가지 조치가 김 여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뜻도 주변에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관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들이냐는 건데 또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다 대통령실에서 받을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모든 국정 현안들이 다 수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고 지금 국감만 해도 보세요.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작 민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돌파는 필수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하한선으로 놓고 그 이상의 무엇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 김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간에
지도부와 뭐 만찬을 했음에도 사실 한 대표가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면담을 통해서 이에 대한 민의를 충실히 전달해야만 지금 뭐 의정 갈등을 포함해서 미 대선 그리고 우크라의 그 북한에서 파병한 뭐 이런 안보 이슈에 이르기까지 논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전달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한 대표 모두가 어떤 성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저는 이것은 당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열린 자세로 이번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라도 내놓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이 만약에 빈손으로 끝난다면 당정 위기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기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 사과 문제나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이번 독대에서 좀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말했잖아요. 김 여사 라인에 대해서 없다. 대통령 라인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말했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미 명품백이야 무혐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도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마당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당으로서 상당히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이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난제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방어해야 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상당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그러면서 당정 갈등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김 여사에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이 사실은 이슈거리가 아닌 것도 이슈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약한 고리를 찾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김 여사 부분 관련돼서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해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차가 좀 있을지언정 몇 가지는 분명히 두 분이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몇몇 행정관의 경우는 그만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는 이제 공직기강에서 어느 정도 사건 살펴보고 나서 처리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치가 조금 시차를 두고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재보선에서 패배한 전남 곡성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곡성과 호남에 잘할 것이고 그 마음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거 이후 제일 처음 왔습니다.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한 번만 밀어달라고요. 그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하면 저희 좀 찍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보신 것처럼 열심히 할 테니까 밀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한 대표 금정과 강화가 아닌 떨어진 곡성을 먼저 찾았어요. 아무래도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실 뭐 당선이 된 사람이나 혹은 낙선이 된 사람이나 다 당선 인사, 낙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국 정당을 향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호남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든 간에 당선을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성을 먼저 찾은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차이는 있는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이번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행사였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 그 지역 일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정성을 좀 표시하고 앞으로는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각오가 다져진 그런 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흘 전이었죠.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나란히 여야 강세 지역 수성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득표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속내가 다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정, 부산 금정에서는 뭐 크게 이겼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 그 격차가 좁아졌다라는 부분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광화,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곳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 영광, 곡성에서 모두 이기기는 했지만 득표율이 아쉬운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호남 민심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지금 당 내부에서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점에서는 또 웃을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도 앞으로도 또 호남 민심을 잘 돌봐야겠다라는 과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남 민심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에서는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의 리더십을 분산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도 읽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리더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도 호남 민심에 실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윤 대통령 토론에 대해 자신이 많은 부분을 기획하고 조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다 지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나 여기도 내 일조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해당 후보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또 그분이 그걸 따라줬네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유일한 조언자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회의도 거치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결정된 그 결론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거를 본인이 일조했다. 그 일조라는 게 명태균 씨도 얘기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대선에 기여했는데 마치 내가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미안하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조했다는 것이 일단 위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위법은 아니고 본인의 일조인데 현재 명태균 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일조한 사람이 현재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의 정치 공방의 자료로 삼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이 정치권 논란에 더 불을 붙인 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에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그 오빠가 누구였냐, 혹시 대통령 아니냐 이런 시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대국민 추리 영역 고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제 주변을 보면은 사적인 만남에서는 믿고 싶다라는 말은 있지만 믿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도 정말 저는 친오빠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을 여사께서 그렇게 무시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언론이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분과 관련된 내용이 단독이라 해서 제가 읽어보면 결국엔 자기 자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지금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그러면 과거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비용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빨리 검찰이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아서 이 명태균 씨가 흐리고 있는 이 국정농단에서 저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에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떻게 했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조사 시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쟁점을 조사하게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바로 적발한 후에 뭐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돌려보내고 일정을 잡아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문다혜 씨의 경우에도 아마도 음주운전 전후의 경위들에 대해서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라든지 신호 위반과 같은 또 교통법
동성업계 위반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같이 있었던 동석자에 대한 부분도 물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에 과태료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로 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이라고 본다면 좀 다소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를 아마 폭넓게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조사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까지 거친다면 4시간 정도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문다혜 씨는 이 경찰서 출석 후에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도 냈습니다. 그 입장문을 보면 택시기사분에게 사죄한다, 사죄 받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사분을 향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과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과문을 아마 변호사가 대리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동안 전직 대통령의 자제라는 그 위상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전주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 또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에서의 사과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한때 그런 내용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결기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 어저께 이제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도 국민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식의 그런 사과, 진정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다혜 씨는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고, 또 택시기사는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다혜 씨는 이제 대부분 혐의를 또 시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 법적 처벌, 변호사님이 이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 난폭운전 이런 거가 해당이 안 된다면요, 음주운전죄만 해당된다면 보통은 이게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이, 법정형이, 그리고 벌금이 된다면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문제는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가 아직도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죠. 왜냐하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거에 대한 증명수단이 진단서거든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거에 대한 다른 증명수단이 있다 그러면 위험운전 치상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험공단에 이제 의뢰해가지고 치료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투약이거나 치료를 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경찰이 그 내용 갖고 이게 상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수는 있다. 이거 아직 남아있는 거지. 자, 이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거죠.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건데, 앞으로 향후 절차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재판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겠죠. 아무래도 이제 벌금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벌금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벌금 그 수위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원칙에 따라서 혜택도 차별도 없이 그대로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사과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 이런 의혹도 나와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다혜 씨가 결국엔 농어촌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 이거죠? 네,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주시가 제주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상에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외 조항이 농어촌 민박 사용업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미신고 숙박업도 가능은 한데,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 사용업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수사를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저거는 신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택이잖아요. 주택에서는 일단 숙박업 그 대상이 아니에요. 숙박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안 되는 거고, 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6개월간 거기에 거주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별도의 신고를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형 민박, 그다음에 농촌형 민박, 에어비앤비 같은 거 그런 거죠. 아마 온라인으로 공유해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하실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저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왜냐하면 본인이 신고를 잘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거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문 전 대통령 심경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혜 씨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운영하는 책방 게시판에 이 한강 작가 관련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항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지금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유료 회원 게시판에 이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고 하죠. 과연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음주운전에 관해서 이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따님이 이와 같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온 국민이 뭐 한 일주일 이상 계속 그 장면들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의 입장 표명은 반드시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